우리나라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져만 가. 그런데 동물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대가 끊기지 않기 위해 노력해. 심지어 다른 부모의 새끼들을 잡아먹기까지 해.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동물들이 새끼를 위해 싸우고 있어. 2020년 6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크루거 국립공원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 바로 개코 원숭이가 새끼 사자를 납치한 거야. 새끼 사자의 모습은 워낙 귀여워서 사람들이 얼핏 보기엔 귀여워 보일 수 있는 모습이야. 하지만 새끼 사자는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아. 어째서 개코 원숭이가 새끼 사자를 납치한 걸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지만 명확한 이유는 설명이 불가능해. 암컷 개코 원숭이는 키우던 새끼가 죽으면 자신이 속한 무리에서 낮은 서열의 새끼를 뺏어서 키우기도 해. 하지만 그 이후로 개코 원숭이가 새끼 사자를 납치했을 확률은 적어. 놀랍게도 사진 속 개코 원숭이는 수컷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가설을 세웠어. 바로 개코 원숭이의 복수일지도 모른다는 거야. 개코 원숭이는 기본적으로 초식 위주의 잡식성이야. 하지만 육식과 사냥의 비율이 영장류 중 인간 다음으로 높아. 대부분의 종이 흉폭한 영장류 중에서도 성질이 사납고 호전적인 편이야. 덩치도 원숭이에 비해 크고 날카로운 송곳니도 가지고 있어. 때문에 무리를 지어다니면 치타 같은 중형 맹수들도 함부로 덤비기 힘들어. 그 중에서도 사자와 개코 원숭이는 숙적이야. 사자 성체들이 종종 개코 원숭이를 사냥해 잡아먹기 때문이야. 그래서 개코 원숭이는 새끼 사자가 혼자 다니는 걸 발견하면 잔인하게 죽이기도 해. 먹이를 사냥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미래 자손을 위해 천적의 싹을 제거하려는 이유이기도 해. 힘이 센 편이니 사자 성체와도 무리지어서 종종 싸워. 그런데 이 가설도 성립하기 힘들어. 사자를 납치한 개코 원숭이는 유괴한 새끼 사자의 털을 골라주는 등 정성스럽게 돌봤어. 이건 일종의 침묵의 표시야. 개코 원숭이 같은 영장류는 다른 개체의 털 정리를 침묵의 표시로 삼아. 사육사는 이렇게 말했어. 내 평생 새끼 사자를 잡아다 잔인하게 죽이는 개코 원숭이는 들어봤어도 잡아다 그루밍을 해주는 건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연구진들은 새끼 사자 상태를 보러 방문했지만 안타깝게도 새끼 사자가 죽어 있었다고 해. 이유도 밝혀내지 못한 채 비극으로 끝난 거야. 그 수컷 개코 원숭이가 특이 취향인 거 아냐? 글쎄, 이유는 개코 원숭이만 알겠지. 개코 원숭이는 덩치가 진돗개만큼 큰데다 성질도 흉포해서 사람에게도 해를 많이 끼치는 동물 중 하나야. 한 마리로도 충분히 위험한데 수십, 수백 마리가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피해를 줘. 거주민도 관광객도 가리지 않아. 음식은 물론 지갑이나 핸드백, 안경까지 낚아채기도 해. 게다가 영장류라 머리가 좋고 강약 약강의 성향이 강해서 체구가 작은 사람을 노려서 이런 행동을 저질러.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선 망토 개코 원숭이가 사람의 아이를 잡아먹은 사례까지 있다고 해. 먹이로 삼게 된 것은 학습해서 반복적으로 사냥을 하려 하기 때문에 식인 개체는 물론이고 같은 무리의 개코 원숭이들까지도 사살당했어. 실제로 마주치고 싶진 않네 꿀. 그런데 이 새끼 사자를 위협하는 건 개코 원숭이뿐만이 아니야. 놀랍게도 사자가 새끼 사자를 죽이기도 해. 사자는 강력한 힘과 갈기를 가지고 있어. 오랫동안 백수의 왕으로 불리며 왕의 상징으로 여겨진 동물이야. 가장 강한 동물이 고르라 하면 흔히 호랑이와 사자를 투탑으로 많이 언급해. 사자는 초원에서 살기 때문에 덤불과 바위 같은 엄폐물이 적고 덩치가 커서 숨기가 힘들어. 그래서 매복 사냥꾼이지만 매복 사냥이 쉽지 않아. 이런 단점을 고양이과 동물 중 유일하게 무리를 지어 다닌다는 특징이 해결해줘. 이 무리를 프라이드라고 불러. 프라이드의 숫사자는 보통 한 마리나 두 마리뿐이야. 나머지는 암사자 여러 마리와 새끼 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프라이드는 피가 섞인 암컷 자매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수컷은 외부에서 합류하는 형태야. 모계사회 대가족이나 마찬가지인 거지. 암컷은 사냥을 전담하고 새끼를 돌봐. 수컷이 없이 암컷들만 있을 땐 나이 많은 암컷이 대장이 돼. 수컷이 외부에서 합류한 뒤 우두머리가 되면 번식과 무리 보호를 담당하고 지켜줘. 수컷 사자가 무리에 합류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야. 원래 있던 수컷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야. 이렇게 무리에 들어온 새로운 숫사자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존의 새끼 사자들을 모두 죽이는 거야. 숫사자는 암사자와 달리 자신의 새끼에게만 잘해주거든. 무리에는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새끼들만 있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사냥이 가능할 만큼 자란 새끼 사자는 아버지가 쫓겨나면 본능적으로 도망가. 남아있으면 죽을 게 뻔하니까. 그럼 완전 아기 사자는 어떻게 해? 덜 자란 새끼는 어미와 함께 도망치거나 안타깝게도 죽는 길밖에 없어. 이런 수컷 사자와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어. 그건 바로 침팬지와 보노보 다음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인 고릴라야. 고릴라는 유인원 중 가장 크고 힘도 세. 게다가 완력뿐 아니라 치악력도 매우 강해. 웬만한 육식동물보다도 높은 600에서 700kg대야. 이건 무려 대형 악어와 백상아리, 하마 다음으로 높은 수치야.
고릴라끼리 싸우다 두개골을 뚫을 수도 있다고 해. 평소에는 온순한 편이지만 적대감을 드러낼 경우에는 대형 포식자 맹수 못지않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고릴라의 수명은 야생에선 최대 40년 정도야. 우두머리 수컷인 실버백을 중심으로 무리 생활을 해. 이 기준에 우두머리가 죽거나 노화하게 되면 우두머리가 교체되거든? 이때 전 우두머리의 새끼가 한 끼 식사로 전락하기도 해. 암컷이 수유하는 기간에는 새끼를 잉태할 수 없어. 그래서 새 우두머리가 자신의 씨를 뿌리기 위해 무리 내 젖을 먹고 있는 새끼들을 모두 없애는 거야. 고릴라는 지능이 높은 데다 부성애와 모성애가 높은 동물로 평가되는데도 자연의 섭리에 따라 새끼를 죽이기도 한다니 야생이란 정말 무서운 것 같아. 꿀. 저는 꿀꿀이들과 함께 지식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요. 같이 도서관 만들어줄 꿀꿀이들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뻐꾹 뻐꾹 소리를 내며 노래하는 뻐꾹이는 한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어. 특히 예전엔 집집마다 뻐꾹이 시계가 있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동물이야. 그런데 이 새를 악마의 새, 기생조라고도 불러. 이유는 바로 얌체 같다 못해 악랄할 정도의 성장 방식 때문이야. 뻐꾹이는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아 원래 있던 알 중에 하나를 영양 보충 겸 먹어버리고 남은 자리에 자신의 알을 낳는 거야. 주 피해자는 모성애가 강한 편인 딱새, 붉은 머리 오목눈이 등이 있어. 몇 개의 알이 있는데 혼자 유난히 크면 뻐꾹이 알이야.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알에서 부화한 뻐꾹이 새끼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야. 그건 바로 먼저 태어난 새끼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알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서 제거하는 거야. 뻐꾹이 새끼는 본능적으로 몸에 닿는 것을 밀쳐내려는 습성이 있어. 이건 자기가 맡겨진 둥지에 상주하는 경쟁자를 치우기 위한 본능인 거야. 당연히 밀려난 새끼들은 모두 죽게 돼. 충격적이게도 이 행위는 새끼 뻐꾹이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하는 본능이라 숙주의 어미가 보든 말든 닥치는 대로 떨어뜨려. 그런데 타가를 하는 어미새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는 경우가 많아. 밀어내려는 새끼 뻐꾹이를 몇 번 제지하거나 심지어 알이 떨어지면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해. 그래도 보통은 뻐꾹이 새끼를 내치지 않고 키워. 보통 작은 새들은 붉은 입청장을 가지고 고음을 내는 둥지에 있는 새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어라 같은 알고리즘의 뇌에 입력되어 있거든. 그래서 뻐꾹이 특유의 붉은 입을 벌리고 있으면 어미새는 자동적으로 곤충을 잡아다 주고 배설물까지 치워줘. 뻐꾹이 새끼가 작은 어미새보다 5배 가까이 자라도 말이야. 어미새들의 본능을 이용한 셈이지. 이후 타가를 하게 된 어미새는 뻐꾹이가 독립할 때까지 먹여주고 키워줘. 그렇게 독립한 뻐꾹이는 짝짓기를 하고 자기를 길러준 어미새와 같은 종의 둥지를 강탈해. 이거 완전 대대로 배은망덕한 놈일세! 그렇다고 뻐꾹이가 늘 이런 양육 방식을 성공하는 건 아니야. 뻐꾹이 알을 걸러내지 못하면 자손을 남기지 못해. 그러니 뻐꾹이 알을 색출해낸 개체의 혈통이 대대로 이어져. 계속 대를 이어나가며 점점 뻐꾹이 알을 잘 구분하게 되는 거야. 뻐꾹이 알인 게 들키게 되면 숙주의 어미새는 뻐꾹이 알을 깨버려. 원래 있던 둥지를 버리고 뻐꾹이가 가까이 오면 쫓아내. 그리고 자기 색과 다른 색의 알을 따돌리기도 해. 뻐꾹이도 더 그럴싸한 의태를 해내기 위해 숙주와 뻐꾹이가 치열하게 계속 진화하는 거야. 최근 3개월간 지식 돈가스를 만들려고 시중에 나와 있는 돈가스는 거의 다 먹어봤어요. 그 중에 마음에 들었던 돈가스 업체 몇 군데에 연락을 했지만 최소 제작 수량에 부딪혔고 결국 지식 돈가스를 만들겠다는 꿈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한 번에 제작할 돈도 없고 안 팔렸을 때 다시 일어설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최근에 우울함에 빠져 있어서 영상이 자주 못 올라올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의 생태계 교란종 중 하나인 괴물쥐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건 바로 집쥐의 거대 버전 같은 외모를 가진 뉴트리아야. 갈색, 베이지색인 털색과 짧은 다리, 물갈퀴를 가지고 있어. 뉴트리아는 본래 남미 고유의 종이었어. 그런데 고기 맛과 모피의 촉감에 대한 긍정적 소문이 전 세계로 퍼졌어. 그래서 식용 및 모피용 가축으로 세계 곳곳에 도입돼.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 한국은 1985년경 프랑스에서 100여 마리의 뉴트리아를 수입해왔어. 초기에 들여온 개체는 겨울에 적응하지 못해 모두 폐사했어. 그리고 4년이 지난 불가리아에서 60여 마리를 데려와 이 개체들의 사육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어. 하지만 한국에선 설치류 소비에 대한 거부감이 컸어. 그래서 계획과는 다르게 뉴트리아 사업은 실패로 돌아가. 이 때문에 가축으로 사육되던 뉴트리아들은 탈출하거나 방생되었어. 이 녀석들이 지역 생태계를 망치는 외래 유해종으로 크게 성장하게 된 거야. 특히 이 녀석들은 먹성이 엄청 강해. 그래서 습지나 하천 주변에 서식하며 식물을 죄다 갉아먹어. 습지 식물은 주변 토양을 붙잡아 습지를 유지해주는데 뉴트리아가 다 먹어버리니 습지도 사라지게 돼. 주변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야. 게다가 여러 기생충과 병균을 옮기기도 해. 뉴트리아는 생태계에 그치지 않고 사람한테도 피해를 줘. 애써 키운 농작물을 다 갉아먹고
뉴트리아가 판 땅굴이 집안을 침식시켜 건물의 집안이 약화돼 특히나 농촌 어디에나 있는 벼를 먹이로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야. 이 녀석들의 식물 생태계 파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해. 대한민국엔 주로 낙동강 유역에 유입되었어. 원래 살던 곳이 더운 지역이라 중부에는 많이 진출하지 못했지만 한국의 기후에 서서히 적응하여 서식지가 점점 북상하고 있어. 아직은 한국의 기후를 낯설어해서 겨울이 되면 굴을 파고 활동을 최소화해. 그러나 시간이 지나 더 적응해서 한 번 더 중부까지 휩쓸게 된다면 피해 규모는 더더욱 어마어마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뉴트리아는 2009년 유해조수로 지정되었어. 2012년부터 마리당 2만원의 현상금까지 걸려. 사람들은 포획틀이나 포획망 등을 사용해 뉴트리아를 잡기 시작해. 사람들이 마음대로 수입했다 마음대로 버리고 죽기까지 하네. 그러다 뉴트리아를 처리하는 새로운 방법이 제시되었어. 바로 성체 뉴트리아를 잡아 항문을 봉합해서 변비로 인한 인위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스트레스를 받은 뉴트리아는 자기의 새끼를 죽이거든. 실제로 이 방안을 쥐로 실험한 결과 매우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고 해. 이 시술을 받은 뉴트리아는 이론상 3개월까지 생존할 수 있어. 그 사이 새끼를 물어 죽인다면 뉴트리아가 번식하지 못해 개체수가 많이 줄지 않겠냐는 계산이었지.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많았어. 동물의 항문을 봉합해 고통을 유발하는 건 학대 행위라는 입장이야. 때려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한 방법으로 보이기 때문이야. 극한 상황에서 동족을 잡아먹는 질환을 유도하는 도살 방법은 어느 나라에서도 유해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정책은 될 수 없다는 거지. 과연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더 비윤리적인 걸까? 꿀꿀이들의 생각은 어떨 것 같나요? 지금 얘기가 꿀꿀이들 지식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방추형의 몸과 지느러미 모양의 짧은 날개를 가진 펭귄은 남극의 귀염둥이 상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등은 검은색, 배는 흰색의 턱시도 같은 무늬가 있어 남극의 신사라고도 불려. 흔히들 펭귄은 남극에서만 산다고 알고 있어. 하지만 실제로 남극에 사는 건 6종류뿐이고 나머지는 남반구 여기저기서 살아. 남극에 서식하는 펭귄은 황제 펭귄, 임금 펭귄 등 모두 대형종이야. 중소형 펭귄은 남극 이외의 지역에서 살아가. 펭귄이 주로 지내는 장소는 육지가 아니라 바다야. 바다에서 크릴새우나 오징어, 물고기를 잡아먹어. 열대지방에서 사는 펭귄들도 사실은 한류로 인해 수온이 차가운 지역에서만 살아. 남극이나 열대지방에 번식할 뿐이지 사실은 그 인근 바다에서 서식하는 거야. 펭귄은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이야. 그래서 다른 무리에 침입하거나 암컷의 변심으로 상대 수컷이 교체되면 치열하게 싸워. 짝짓기는 암수가 한 쌍을 이루어 행해지는데 이 싸움에서 이긴 상대가 암컷을 차지해. 진 상대는 다른 암컷을 찾아가. 그런데 이런 귀여운 외모를 가진 펭귄에게도 숨겨진 반전 사실이 있어. 펭귄은 보통 알을 1개에서 2개씩 낳으며 한 달 정도 품고 다녀. 성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고 암수가 교대로 알을 품고 새끼를 지켜. 나머지 한쪽은 사냥을 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알이나 새끼를 잃어버리기도 해. 알을 적게 낳는 습성 때문인지 펭귄은 모성애가 강한 편이야. 그래서 놀랍게도 알이나 새끼를 잃어버린 부모가 알을 훔치거나 다른 부모의 새끼를 납치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해. 아니 남의 새끼여도 키우기만 하면 상관없는 거야?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하는 개체의 비율도 꽤나 높아. 그래서 알을 갖지 못하는 경우 다른 펭귄의 알을 어디서 훔쳐와서 품기도 해. 때문에 펭귄들은 자기와 비슷한 크기의 조류들을 상대로 새끼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아. 2024년 5월 23일 커뮤니티에 댓글 남겨주신 이승준님 지식 한 줄 감사합니다. 이 지식은 나중에 도서관 벽면에 꼭 넣어드릴게요.